안녕하십니까. 지하세계 혐오살롱 김영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역대급으로 흥행을 일으키고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체제가 예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흥행이 덜한 모습입니다. 자,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님 그리고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녹화를 시작한 금요일 오전에 이제 직전에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좀 나왔는데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응답이 25%, 부정응답이 66%가 나왔습니다. 25% 그러니까 20%대 박스권에서 굉장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총선 직후부터죠. 총선 직후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24%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지금 한 2, 3주 정도 해서 26%까지 지난주에 올라왔었는데 이번 주에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1%포인트 다시 떨어졌습니다. 뭐 어차피 20%대 박스권 그래도 전반부보다 후반부 6% 가니까 전반보다 후반부고 그랬는데 다시 25%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좀 유의하게 봐야 될 게 곧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단 말입니다. 미미하게나마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 주느냐 이것이 올라가 주지 못하고 답거나 다시 하락하느냐 이것은 뭐가면은 다음 전당대회 되고 윤심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고 윤심의 영향력하고도 관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하느냐 흥행하지 않느냐 또 어떤 형태로 친윤이냐 뭐 반윤이냐 아니면 뭐 창윤이냐 뭐 어떤 형태로 흘러나에 따라 연계가 돼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흥행보다는 아무래도 구도 간의 친윤, 비윤 간의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뭐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심 80%, 민심 20%지만 당심이나 민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이제 무당층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되냐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어떻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지라는 걸 보면서 만약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다. 그러면 뭔가 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말이 자꾸 나올 거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윤의 기치를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적으로 높게 들었는데 조금 더 힘이 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변화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말은 했지만 그걸로 못 믿겠고 더 변화가 필요해. 누군가 변화의 계기, 힘, 추동력을 만들어내야 돼.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있겠네 라는 여론이 좀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치고 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에 조금 더 힘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 시장님 말 중에 하나 명확하게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지금 후보죠. 후보를 반윤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도 되는 거예요? 명확히 반윤이죠. 본인은 반윤이라고 안 하는데 수평적 당정 관계를 얘기를 하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 반대한다 이 정부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자, 수평적 당정 관계를 지난 23일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문을 내면서 첫 번째가 수평적 당정 관계예요. 그렇게 얘기한 건 지난 총선 참패, 지난해 강서구청 보궐선거의 참패 이어졌던 거는 당이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 대통령실을 제대로 견인하지 못했다. 너무 종속적이었다라는 반성이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일문일답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은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오래된 친분 관계를 얘기하니까 물으니까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는 다르다. 공적 관계는 공적으로서 할 일을 하면 된다. 물론 대통령과 오랫동안 같이 일했지만 그건 사적인 친소 관계고 공은 공이다라고 했어요. 당대표가 되면 다르다 이거. 그렇죠. 수평적 당정 관계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삽니다라면 이제는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느끼겠지만 대통령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겠죠.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한동훈 위원장도 잘 알고 있죠. 용납할지 안 할지는 잘 몰라요. 대통령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로 보면 지금까지 상황 실제 대통령의 여러 경로 대표적인 건 지난번에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를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주도하는 비대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비례대표 후순위에 있던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빼서 그냥 민생특보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건 둘 사이가 도저히 다시 만날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표현에서도 이미 난 다른 길을 가겠다가 나옵니다. 그냥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는 거는 레토릭이에요.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도 동의하세요? 한동훈 후보를 반윤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규정짓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오, 두 분 다 동의하시는군요. 전략적으로 봐도 지금 서는 스탠스가 보면은 한동훈 후보의 전략적 스탠스는 전통적 국민의힘 또는 보수 정당의 전략적 스탠스와 좀 다른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번에 최상병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한동훈 후보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입장을 안 밝혀도 되었고 예. 또 국민의힘 지금 사실상 당론이다시피 한 당론을 수용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동훈 후보가 된다라고 그쪽 캠프에서는 이해를 하니까 예. 어디한 상황에도 이런 입장을 밝히든 저런 입장을 밝히든 어차피 되는 됨에도 불구하고 왜 최상병과 관련해서 그러한 입장을 밝혔을까? 예. 그거는 명확하죠. 이미 당선된 이후를 바라보는 거죠. 당선된 이후에 어떻게 당을 입장을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그것을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조금 제가 좀 의외인 것이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주진우 의원인가요? 예. 예. 뭐 확실한 대통령의 사람인데 사실 뭐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굳이 그쪽에다가 지원 의사가 있더라도 가급적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후보가 만류를 하든가 아니면 내세우지 말았어야 됐는데 굳이 그런 것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의 당대표 이후 어떻게 갈 것인지 현재 한 후보의 심정이 어떤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보좌진들과 이제 그 오찬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게임을 할 때 삼국지 게임을 할 때 맹획이라고 하는 인물을 되게 좋아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맹획이 누구냐? 이 삼국 시대 때 이제 이 좀 변방에 있으면서 이제 나름 독창적으로 자기 군주로서 자기 영역을 개척해 갔던 인물이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추미애 의원이 무슨 소리 하느냐? 너는 지금 그 윤 대통령의 이 후원을 입고서 주력 세력으로 등장한 사람이지. 네가 어떻게 변방에서 네 스스로 뭔가 이 나라를 일군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또 공방이 오갔던 얘기가 있거든요. 자,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이 정치적인 입지를 다진 인물이냐 아니면은 정말 이제 자기 창업을 한 뭐 지금 원희룡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창윤이라고 그러는데 창업한 윤이다 친윤이다 이런 쪽인데 한동훈 후보도 자기가 창업했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아주 든든한 기존에 아주 큰 세력을 갖고 있는 군주가 키워줘가지고 이 자리 왔다고 봐야 돼요? 후광을 입었죠. 입어서 그 자리에 갔고 왜냐면 그전에는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검의 검사장급 검찰의 검사장급이었고 물론 국정농단 특검이 진행되는 중에 한동훈 당시 검사 얘기가 많이 됐었죠. 예. 영민하다, 뭐 일 처리를 잘한다 이렇게 됐었고 뭐 당시에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피해 사실 공표가 너무 많다 이런 문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주목을 받았던 검사지만 그냥 주목을 받았던 검사였습니다. 예. 그냥 그 정도였죠. 그냥 검사에 불과했다. 네, 좀 물론 이제 여러 번 공범장급. 자천받았지만 근데 그거를 정치 한복판에 끌어들인 거는 윤 대통령이에요. 법무부 장관을 시키면서 아 다음 후계자구나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면서 국회에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을 맞받아치는 모습에서 약간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좀 줬거든요. 그런 데서 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후광은 받았고 처음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픽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죠. 하지만 그 뒤에 덩치를 키운 건 또 본인의 어떤 내공이다, 실력이다, 뭐 보든의 전략이다 이렇게까지는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아주 고전적인 어떤 설명 방식인데 변증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변증법이라는 것이 그 혁명으로
이제 해결의 질적 변조법도 변화가 있고 이루어지려고 막스의 하면은 변조법. 예. 엄청난 압력이 형성이 되고 음. 성숙이 됐어야 됐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 지금 후보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원을 받아서 솔직히 말해서 정권 초기에 황태자적인 역할 위치상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후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그거는 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장관 발탁부터 예, 그랬어요. 그뭐그 당시는 황태자였죠. 그런 위치상에 있다가 지금 이제 이 반윤이냐 아니냐 이 예. 논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위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반윤 논쟁이 벌어짐으로 예. 해서 더 부각을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되고 이해를 하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아닌 지금 반윤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유승민 또 안철수 지금 그런 똑같은 반윤 노선을 갖고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명을 받는 거는 한동훈과 윤석열만큼 그 관계가 극적이지가 않는 거죠. 예상치 못했던 관계에서 예. 반면이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약간 식상할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속된 말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준 자기 후배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윤이 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 신의를 저버린 거란 말이에요. 물론 윤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워줬지만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김정숙 여사 등등해서 얼마나 살벌하게 공격을 합니까? 그럼 뭐 거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신의를 저버렸다 이렇게 한동훈 후보를 지칭하면 이거 저 친한 지지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들불처럼 일어난단 말이에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신의가 중심이 그러니까 사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신의를 가져야 되지만 공적인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는 친소의 신의를 따지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반윤 기치를 내뱉다 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한동훈 위원장은 반윤의 기치를 본인이 내걸었다기보다는 그거는 대선 주자로서의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고요. 또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간 것도 있고. 또 근데 반윤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어떤 인식의 각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난 대선 주자로서 민심을 쫓아가겠다. 그런데 거기에 마침 걸림돌이 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윤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도 대선 주자로서 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윤하고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윤정부의 성공을 얘기한다고 레토릭이지만 어쨌든 나는 윤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심을 쫓아가는 거다. 근데 윤이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상관없죠. 내가 친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가야 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가야 될 길인데 친분 있는 나의 오래된 선배가 있다고 해서 아 선배니까 피해가야지 이러진 않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반윤의 기치라기보다는 본인 갈 길 가겠다. 그게 근데 반윤으로 비춰지면 어떡하지? 똔티아 가겠다. 지금 여러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보면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대표를 하고 싶어하는 건 아니다.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친했지만 거기에 구애받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윤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의를 저버렸다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다. 그거는 이제 사적인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고. 저는 앞서 이제 홍영식 선생님이 변증법을 들어서 설명하기에서 상당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벤처 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고 이제 변증법의 핵심은 정반 합의잖아요. 그렇죠. 지양입니다. 핵심은 보존하고 모순된 건 바꾸는 게 이제 지양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건데 벤처기업의 장점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서 대기업이 되면 이 벤처기업의 장점은 가져가고 근데 대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훨씬 조직관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변화를 해야 돼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대통령의 후광으로 됐다고 해서 이 상태만 남아있다면 바뀌어진 환경 또 새로 바뀐 롤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변화가 필요해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정반합으로 그걸 설명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좋게 표현한다면 그 과정을 그냥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 한편에서는 뭐 그런 데 대한 비난, 즉 이 사적으로 봐서 배신이냐 이런 논쟁은 사실은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그 논란이 될 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가 국민에 충성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보건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문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한동훈 관계에서 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놓고 볼 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예. 저는 과거에 이제 윤 대통령의 모습을 연초부터 보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약간 따거 리더십이거든요. 형님, 큰형님. 예, 나를 따라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본인을 나를 따라라 했을 때 본인 위나 아니면 다른 진영, 적은 강력히 대응합니다. 그리고 밑은 책임을 지려고 해요. 예. 밑은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예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곳곳에 검사들이 다 가 있습니다. 다 그리고 자기 뭐 예전에 가까웠던 분들은 이번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 다시 용산에 다 불려서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챙겨요. 그런데 반기를 두는 사람은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조직이나 다른 사람 더 위의 권력에는 충성하지 않지만 밑에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성을 요구하는 거죠. 요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거리듯이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사회학에 보면 이제 사회 갈등론이라고 있는데 이 사회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야 되냐 이게 갈등 구조다. 네. 이게 또 이제 정말한 얘기하시면 역사 발전은 또 이 정이 있으면 또 반이 있고 둘이 또 이렇게 충돌하다가 갈등을 빚다가 이제 더 좋은 합으로 이제 발전해 간다라는 게 역사 발전인데 한동훈 전 후보와 이제 윤 대통령이 갈등을 빚으면서 보수가 좀 더 합으로 가는 더 발전하는 합이 될지 근데 정치에서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자 다시 얘기를 좀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전당대회로 다시 돌아와서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결정됐어요? 뭐 이런 표현이 너무 빠른가요? 왜 저기 당 대표는 한동훈 한세 결정됐어요? 해보나 마나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뭐 결선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가든 안 가든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지 않겠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높다. 봅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사실 지난 23일 출마 선언문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하자. 그러니까 민주당 안은 받을 수 없고 다만 특검 후보 추천해서 변형을 줘서 하자라고 역제안을 했잖아요. 대법원장 추천으로. 예. 그 전부터 이제 많이 전망하기에 그게 상당히 모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상당한 공경에 처할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자고 그랬어요. 물론 특검 후보 추천인데 그게 큰 중요한 쟁점은 아닙니다. 후보 추천 문제가. 그래서 일단 받자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보수 지지층이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네. 그 일이 있은 뒤에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60%가 넘게 60% 내외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상병 특검법을 하자라는 게 지지층 내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다. 물론 당원들은 책임 당원들은 지지층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이어서 여긴 또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크게 그 가장 본인으로서는 위험한 최상병 특검법을 던졌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는 건 그냥 이 정도로 가면 뭐 말씀하신 대로 결선을 가냐 안 가냐의 문제만 있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 여론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판세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확연히 기운 상황이라면 나경원, 원희룡, 뭐 윤상현 의원도 뭐 있긴 합니다만 왜 나오신 거예요, 그분들은? 나름의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저도 이제 뭐 여러 이 정치판에도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치를 옆에도 계속 지켜보는데 사실 이번에 이 선거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이 가장 큰 자기 성공한 방식으로 정치를 해석하고 풀어간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그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방식대로 성공한 그 공식이 있는 거고 나경원
이제 후보를 합시다. 예. 후보 원희룡 후보 다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한 방식으로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 놓고 볼 때 어떤 구도가 이래 만들어졌을 때 10년 뭐 반년 예를 들어 언론에 나오듯이 그렇게 구도가 잡혀 있다면 예. 본인의 성공 방식 플러스 윤 대통령의 성공 방식을 합했을 때 승승함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있다고 보는 거고 실제 국민 여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룰에 의하면 25% 민심이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그 25%는 전체 국민이 아니고 예. 국민의힘 지지자 플러스 아마 그 무당층 지지자들만 여론조사한 겁니다. 예. 여성택 반지라고 해서 그것이 25% 반영이 되고 나머지 지금 75%는 책임당원입니다 말입니다. 예. 책임당원은 전번 김기현 대표 당선 과정을 봤을 때 충분히 여기는 그 당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집권 여론 그렇게 나오더라도 이 층들은 그 유동층 그러니까 유동층을 주대가 없다는 의미의 유동층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정치적 관계, 당청 관계,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은 아마 당사자들은 충분히 당선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선 투표 이야기를 했는 게 충분히 결선 투표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승부산이 되고 뭐 나름대로 계산이 그래서는 거고 두 번째는 각각 두 인물의 경우는 이 선거판에서 안 나왔을 때 또는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 나갈 수밖에 없는 그 후보들의 어떤 그 상황이 아닌가. 사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섰을 때 사실 두 후보의 이 정치적 위상이라는 거는 전부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예. 거기에 대고 득표로든 아니면은 그 포지셔닝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고 뭔가를 분명히 해놔야 될 지금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예. 혹시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풀 때 선택지가 두 개면 얘 아니면 얘를 택해야 되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죠. 근데 얘도 마음에 안 들고 얘도 마음에 안 들어. 한 3번, 4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찍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분산될 수 있고 결국은 나중에 결선 투표로 가면 일일이 한 사람을 나머지 3개 선택지를 찍은 사람들이 뒤집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 용산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게 전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원희룡 전 장관을 친윤이 밀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뭐 원희룡 전 장관이 왜 처음부터 출마를 안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추정컨대는 한동훈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 체제가 오래 못 간다. 그럼 그 다음에 해도 되지. 뭐 이 생각을 했었을 것도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윤상현 의원이 중진으로서 나오긴 하지만 사실 포션은 크지 않아요. 윤상현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함으로써 본인의 체급을 올려서 지금까지는 중진 다선 중진이지만 좀 변방이 있었거든요. 이제 본류에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하나의 시도이기 때문에 체급은 여기서는 체급을 올리는 목적으로 나오시는 걸로 보이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더라도 저는 한 뭐 80% 확률이 한동훈 나경원의 거의 1대1 구도 물론 유상현 의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대1 구도로 간다면은 80%는 지더라도 어느 정도 대선 주자인 한동훈 위원장과 붙음으로써 한동훈 체제가 혹시 흔들리거나 그럴 때 바로 대항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구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뒤에 원희룡 장관이 나오면서 뒤늦게 나왔어요. 대통령과 만난 이후에 나경원 의원의 스탠스가 애매해졌죠.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 3등을 하면 오히려 정치적 체급만 줄어듭니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나온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당원에서는 더 이겼고 2등을 했거든요. 여론에서 조금 져서 했지. 그러니까 그 정도 체급이었는데 만약 원희룡 전 장관에도 밀린다면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건 이제 본인이 윤 대통령의 민심이 윤 대통령을 계속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발을 묶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친대한민국이다. 거리를 일정 정도 뒀거든요. 거리를 두면서도 마땅히 대안이 없는 용산이 그래도 나를 밀 거야 물밑으로. 실제 뭐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으로 보여요. 또 용산에서 맞듣지 않고 용산은 일단 한동훈 위원장을 막는 게 가장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러면은 친윤도 친한도 아닌 분들은 나경원 의원이 좀 표를 가져가고 친윤표는 좀 더 강하게 원희룡 장관이 아주 드러내놓고 친윤을 얘기하고 표를 좀 흡수해라. 요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선에 가면 그러니까 예. 이제 첫 투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당선되지 않고 결선을 가게끔 만들어서 거기서 재역전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물론 그런 전략이다. 그거는 이제 그 초이스 뭐죠? 트라이할 수 있는 게 한 번 더 늘어난 정도예요. 그게 가능성이 확 늘었다. 물론 결선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고 친윤 후보가 된다. 요 가능성보다는 여전히 그래도 안전장치를 한 번 더 둬서 한 번 더 시도해보자. 그냥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전당대회는 이제 당원하고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합산을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김웅 전 의원이 이제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동훈 쪽으로 돌아선 지금 108명인가요?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 중에 한 17명 정도밖에 안 된다. 한쪽으로 붙은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흐름을 보고 이제는 나는 친윤이 아니라 친한으로 간다고 17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 그 얘기를 뒤집어 놓고 뭐 아직도 상당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22대 당선인들은 아직도 윤 대통령 편에서 아니면 중간에서 이렇게 좌우 양쪽을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 민심하고 좀 다르겠지. 뭐 국회의원들이니까. 전당대회 민심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좀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너무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가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관망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이지 않는 그 보수 지지표, 국민의힘 지지층에 네. 그런 표가 좀 있지 않을까? 혹시 그 너무 과한 해석인가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대통령 지지율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26%에서 이번 주 25%가 되지 않고 뭐 27, 28 이래 올라가면서 30%를 이제 전당대회 직전에 다시 이렇게 회복해 간다면 이제 그런 그 정서가 변수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을 테고 지금 그렇지 않고 대통령 지지율이 횡보를 하거나 더 떨어지게 되면은 그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들어서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혁신, 개혁, 변화를 시킬는지 모르겠는데 뭐 변화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보수적 시각에서 놓고 볼 때 보수 개혁, 보수 혁신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지금 상황에 되고 이 한동훈 대표 지금 모르게 되나 이런 상황이 되고 변화만 지금 이래 메시지를 전달해 줘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제가 보건대는 이게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의정본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대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갑갑한 국민의힘에서 그것이 개혁이든 혁신이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무조건 변해야 된다. 그 열망이 담긴 거다. 이게 저는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 차이 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그때 뭐 저랑 다른 방송에서 같이 하면서 얘기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17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명 투표로 17명이나 한동훈 후보 측에 손을 들이는 거예요. 기명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당당하게 보좌진들이 파견 나갔던 거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밀어요라고 얘기한 거고 그 얘기는 다른 동의어가 저는 대통령이 싫어요라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걸 뻔히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친윤으로 분류됐었던 배현진, 박정훈 의원까지도 보좌진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대통령이랑 같은 길을 안 가겠습니다는 선언이에요. 대통령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합니다.
물밑으로는 도울 수 있지만 대놓고 돕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17명이나 도왔다는 거고 제가 이제 그 한동훈 캠프 쪽 얘기를 들어보면 또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30명 정도 얘기가 되는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그 정도면 예. 더군다나 대통령과 대립각을 명확히 키우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 정도가 한다는 거는 꽤 이건 달리 말하면 윤 대통령의 네임덕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무기명 투표로 나머지 분 남아있죠. 근데 이분들이 한동훈 체제가 과연 오래 갈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저도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체제에 성공할까? 저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서툴고 내공도 없고 제가 볼 때 인간미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치적 그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성공할 가능성을 저는 낮게 보는데 그건 다른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체제가 성공할까? 내년 초까지 어느 정도 가면 성공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가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유력 대선 주자가 돼요. 그럼 미래 권력으로 아주 빠르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피부로 힘이 어느 쪽에 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흔들리지 않고 어느 정도 가면 물론 대통령과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근데 않고 가면 아마 내년 초쯤 되면은 기명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생각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 판세를 잊고 어떻게든 이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려고 하는 분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신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소위 말하는 안티 한동훈 전략은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한동훈 한테 대세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지금 사실 한번 보세요. 홍준표 시장은 54년생입니다. 한동훈은 73년생이에요. 19살 그러니까 이제 10년으로 따지면 20년 정도 차가 된단 말입니다. 홍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되면은 사실 설 자리가 없죠. 그리고 지난 대구시장으로 내려올 때 생뚱맞게 갑자기 왜 홍 시장이 대구시장 출마하느냐 지역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반발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홍 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 꿈은 내 뜻은 대구시장이 아니다. 그리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구시장 연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 한번 하고 대선에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대표가 한 후보가 대표에 당선돼 보세요. 홍 시장 입장에서는 평생 꿈을 꿔왔는 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 이것이 뭐 대통령실의 의중이냐 뭐 이것저를 떠나갖고 홍 시장의 지금 현 처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전부터 총선 때부터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외부에서 온 어린애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거라는 거는 보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거고 어린애라는 거는 정치적 내공이 짧아서 실패할 거라는 계속 그걸 이제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견제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오히려 키워주고 있지 않나? 사실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한동훈 위원장만 안 썼어도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당대표 안 됩니다. 그냥 패배한 총선에 패배한 장수였고 어디 가서 집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한동훈 위원장을 홍준표 시장이 소환한 거예요. 자극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시장이 이걸 몰랐을까?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한 게 홍준표 시장의 큰 뜻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당대표가 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 한 1, 2년 앞두고 툭 튀어나와서 갑자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그 보수 지지층 사이의 인지도나 브랜드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호감도도 높고. 그러면 한 2년 전에 나오면 바로 대선 주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 1년 반 전에만 호출돼도 그러느니 그냥 당대표에서 대통령이랑 치열하게 부딪히고 패해서 나가라. 후보군에서 떨어져 나가라. 그런 장기적 포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여권 내부 일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홍준표 시장 스타일이
스타일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아니다. 그건 제가 예.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당 대표가 되는 데는 홍준표 시장의 도움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는 도움이 컸지만 홍준표 시장의 만약에 결과적으로 그런 배팅이다. 그러면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을 수 있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